한국은 우리 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횡포를 일삼고 있어요. 교수님도 인도의 지식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한국의 만행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한국인들이 어찌 보면 서양 백인들보다 더하네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노동자들에게 어쩜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사를 할까요? 여기 세계 각국의 명문대 교수들이 한국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태국 교수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국을 비난하는 가운데 인도 교수가 합세한 모습인데요. 최근 인도와 태국의 한국이 저지른 일들을 비난하는 중 인도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자신의 동생이 삼성전자로부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며 한국 기업의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누샤 샤르마입니다. 저는 인도의 명문대학인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의 교수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엔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편인데 최근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제 감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동생이 엮인 일이라 냉정해지기가 쉽지 않네요. 제 동생이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에 다니는데 정말 요새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동생 말로는 근무 여건 그리고 급여와 관련해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화가 치밀었죠.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가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구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제 감정을 잘 컨트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한 화상회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국의 저명한 출라롱콘 대학교의 수립 교수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교수들과 화상회의를 가질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평범한 학술 교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립 교수가 갑자기 한국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우리 태국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수립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공장 파업 사건 들으셨나요?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이 말에 저는 한국이 인도에서 저지른 일들이 바로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동생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이더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고충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도 못하는 거죠.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기만 한 한국이 감히 우리에게 말이에요. 수립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 수천 명의 인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시위 주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고당하는 지인들도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한국인들은 도를 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수립 교수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 또한 더욱 격분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하고 있죠. 그들의 경제적 성공이 우리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은 것 같아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기업들, 나아가 한국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급격히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에서 보이는 과도한 소비 문화, K-팝 아이돌들의 완벽주의 같은 모든 게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채 허영심만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존엄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회의 후 며칠 동안 이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제 안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에 증오심이 피어났거든요. 이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SNS와 유명 대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노동력을 존중해야 해요. 한국인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우리를 배척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글들이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점점 더 강한 어조로 바뀌어 갔어요. 제 글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댓글과 공유가 늘어나면서 글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욕들을 보며 동생 디비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이 태국에게 한 짓과 삼성에게 착취당한 디비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 강의실을 지나갈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학생들은 제 수업 시간에 한국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에밀리 톰슨 교수님으로부터 화상 컨퍼런스 요청을 받은 거죠.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권위자인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에 설렜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미팅을 기다렸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고 에밀리 교수님은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아누샤 교수님, 최근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대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제 글을 본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에밀리 교수님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있어요. 에밀리 교수님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기술 이전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해요. 미국 기업들도 한국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예상 밖의 말들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요? 그들의 요구사항은요? 에밀리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해요.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임금은 대부분 인도 평균보다 높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과 경영 방식은 인도 기업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에밀리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누샤 교수님,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빠른 산업화와 기술 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21%의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이는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거죠. 애플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품질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에밀리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R&D 투자예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4.8%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의 3.1%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이런 투자가 한국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교육열도 대단해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70%로 최상위권이에요. 이런 높은 교육 수준이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건 한국만의 결과죠. 그런 말씀을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에밀리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노동 문제는 중요해요. 하지만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경우 현지 직원의 평균 연봉이 인도 제조업 평균의 1.9배에 달한다고 해요. 또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해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또 현지 협력업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노이다 공장에 약 7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의 모바일 폰 생산 시설을 건설했어요. 이 공장 하나만으로 1만 5천 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됐죠. 현대자동차도 첸나이 공장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연간 7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착취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에밀리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단계를 거쳤어요. 노사 갈등, 임금 문제 등을 겪으면서 발전해왔죠. 지금 인도가 겪고 있는 과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반박했어요.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위협하고 있어요. 에밀리 교수님은 미소 지었어요. 문화적 교류는 양방향이에요. 한국 문화가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도 문화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요가, 카레, 발리우드 영화 등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문화적 교류는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에밀리 교수님의 말씀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녀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아누샤 교수님, 우리는 학자로서 항상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에밀리 교수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들으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인도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으론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죄책감과 혼란이 밀려왔죠.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 대규모 파업 발생.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첸나이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한 거예요.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 기업은 인도를 떠나라.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파업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 2배 인상, 직원 사망 시 가족 고용 보장. 이 모든 게 과연 현실적인 요구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요구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처우가 열악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제 동생 디비아도 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화로 동생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 우리는 그저 기계일 뿐이야. 디비아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에밀리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인도 내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첸나이 거리는 분노한 시위대로 가득 찼어요. 한국 기업은 나가라. 우리의 존엄성을 돌려달라. 는 구호가 하늘을 찔렀죠. 과격 시위대는 한국 국기를 찢어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삼성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다. 라고 외치면서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위대가 전시된 차량을 뒤집어 엎고 있었죠. 한국 차는 필요 없다. 우리 차를 만들자. 라는 외침과 함께 말이에요. 그들은 망치로 차를 부수고 그 잔해를 거리에 흩뿌렸어요. LG전자 제품 매장은 이미 약탈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깨진 TV와 냉장고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죠. 일부 시위대는 그것들을 망치로 부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임금이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한 무리의 시위대가 한국 식당을 습격하는 장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바닥에 내던지고 가구를 부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독이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자. 라고 외치면서요. 한국인 주방장이 겁에 질린 채 뒷문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 교재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어가 필요 없다. 우리의 언어로 충분하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울면서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언론은 연일 한국 기업의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어디를 봐도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뿐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기업, 인도 노동자 인권 유린, 삼성전자 노조 활동 방해 의혹, 현대차 열악한 노동 환경 은폐.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대학 동료들은 한국 관련 강의를 보이콧하자고 제안했고 학생들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죠. 심지어 제 부모님마저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분노하셨습니다. TV에서는 연일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의 경제 침략, 제2의 식민지배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난무했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 기업 퇴출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디비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회사에서 파업 주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어떡하지? 디비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시위 소식이 전해졌고 제 SNS는 댓글 알림으로 불이 들어왔죠. 교수님,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한국을 몰아내야 합니다. 인도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뒤엉켜 싸웠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첸나이로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요. 다음날 첸나이에 도착한 저는 즉시 삼성전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위대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공장 주변은 조용했죠.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장, 최첨단 설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인도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안내를 받아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넓고 쾌적했고 구내식당의 음식 품질도 훌륭해 보였죠.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의료시설까지 있었고요. 저희는 인도 평균보다 70%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작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은 정상의 2배로 지급하고 있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왜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죠? 하지만 파업은요? 노동자들의 불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거짓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소문들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대부분 중국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중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면 그들에게 큰 이익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봤던 뉴스들, SNS의 선동글들 말이에요. 모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요? 주 35시간 근무제나 임금 2배 인상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공장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극소수의 과격분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런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현재의 근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럼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공장장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청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인도에서 1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걸요. 이는 인도 GDP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죠. 게다가 우리는 7만 명 이상의 인도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밀리 교수님이 그리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공장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삼성은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 이는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긍정적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술 이전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공장장이 덧붙였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인도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들이 배운 첨단 기술은 결국 인도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양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윈마이너스인 관계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공장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도 있었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정보에 휘둘렸는지 깨달았거든요. 교수님, 우리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나 생산기지로 보지 않아요. 공장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인도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예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불신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디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비아, 내가 직접 공장에 다녀왔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디비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언니, 나도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꼈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동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야?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낯선 얼굴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들도 점점 더 과장되고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계략에 노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비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게 많은 것 같아.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야. 제 말에 디비아도 동의했어요. 맞아, 언니, 나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아.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했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퍼진 오해와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후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한국과 인도 사이의 오해를 풀고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테니까요. 첸나이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가 우리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입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역시나 댓글이 폭주했죠. 교수님이 배신자가 되셨군요. 한국 기업에 매수당한 거 아니에요? 당신을 믿었는데 실망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고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죠. 아누샤, 당신이 왜 갑자기 한국 편을 드는 거요? 한 동료가 물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제 말의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며 논문을 썼어요. 한국-인도 경제협력의 실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이전 등을 상세히 다뤘죠. 삼성전자가 7만 명 이상의 인도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 현대자동차의 첸나이 공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할 때 한 교수가 저를 향해 소리쳤죠. 당신은 한국 기업들의 대변인이 된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일부 언론은 저를 매국노로 낙인 찍었고 다른 언론들은 제 주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TV 토론에 나갔을 때 진행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인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투자는 우리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인해 저를 향한 위협은 더욱 심해졌어요. 익명의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 연구실 문에 매국노라는 낙서가 새겨지기도 했죠. 밤에 혼자 걸어갈 때면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직접 조사해봤는데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긴 했습니다. 매일 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했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첸나이에서 본 광경들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과 인도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첸나이에서의 경험과 그 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노사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 투자를 보류하거나 심지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비난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가끔은 협박 메시지도 받습니다. 매국노 한국 기업의 스파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 학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이 제 주장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연락해옵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에 교수님의 주장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해보니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인도 양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비록 당장의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한국 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과 인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까? 때로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과 인도가 다시 가까워질 날을 기다리며 인도에서의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리길 바라며 저는 계속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이건 죽어도 가야 해. 여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어느 집. 교환학생으로 뽑혀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소녀 뒤 부모님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운데요. 남몰래 한숨도 쉬는 모습도 보이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살고 있는 대학생 디아나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한국에 아주 관심이 많아 대학도 한국어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좀 한류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기도 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카자흐스탄 사람이라니 신기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혹시 데니스 텐이라는 피겨 선수를 아시나요? 한국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와 같은 소속사였던 덕분에 김연아 선수의 아이스쇼도 출연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에는 의병대장 민경호의 후손 고려인 데니스 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도 방영되었었죠. 데니스 텐이라는 선수는 카자흐스탄의 김연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냈고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의 최초를 만들어낸 선수죠. 저는 어려서부터 데니스 텐 선수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를 써내려가는 선수이니 자부심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리고 피겨에 관심이 가니 김연아 선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몹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스 텐 선수는 2018년 자동차 백미러를 훔치려는 괴한들과 난투극을 벌이다가 흉기에 찔려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사망했는데요. 몇 날 며칠을 울며 슬퍼했던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고 그리워한답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대학도 한국어과로 진학을 했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말렸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린 건 저희 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이거든요. 전 제 학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자리를 잡고 싶었죠.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딸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꿈을 계속 키워갔지만 제 마음속을 돌덩이처럼 누르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요. 무엇보다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학비와 생활비까지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죠. 알마티는 그래도 카자흐스탄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그만큼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쌉니다. 이사를 갈까도 여러 번 고민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의 장래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이 알마티를 떠날 수 없다고 너희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끝까지 버틸 거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죠. 이놈의 돈은 사람을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눈치가 보여서 간식을 먹고 싶다든가 어딜 가고 싶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 일찌감치 단념했죠. 그러고 보면 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어리광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조르거나 투정해도 얻어낼 수 없단 걸 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장녀라서 착하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 때문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장녀라는 부담감에 내가 꼭 뭔가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의 악바리 근성을 갖추게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긴 한 것 같지만요. 어쨌든 전 머리와 몸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제가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거의 24시간을 쪼개어가면서 바쁘게 악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냐고요? 공부를 잘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 식당 서빙도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가끔 여행으로 이 먼 나라까지 오는 관광객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하나같이 정말 친절했어요. 그들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지 않냐고 격려도 해주고 이상한 눈빛도 보내지 않았죠. 딸 같다며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덕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들 친절해서 그때 역시 한국인들은 다 착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은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어서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한국어로 말을 붙이면 불쾌해하더군요. 웃기죠? 그래도 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했어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저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니 정말 제게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사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말이에요.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가끔은 이런 삶이 진절머리가 날 때도 있고 과연 내가 공부를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불안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학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제 생각을 지지해 주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주변의 다른 여자애들처럼 책에 손도 못 대어보고 공장에 다녔을걸요? 그래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급여도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교환학생도 신청을 했던 건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제가 장학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행을 위해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비행기 표와 생활비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듣자 처음으로 부모님이 제 앞에서 곤란한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잘 때 조그맣게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부모님 목소리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몰라요. 전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철이 일찍 들었던 만큼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돈을 당장 구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부모님을 원망할 순 없지만 돈 때문에 이번 기회를 포기한다면 평생 한국에 가볼 수도 없어. 제가 꿈꿔온 삶이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간절했고 한국에 가야만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포기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힘겹게 부모님께 이 생각을 전했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500만 원을 선뜻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여태껏 잘해왔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란다. 투자자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게 내가 잘할 거라 생각해. 우리 딸이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 공부하기 위해 온 한국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니스 텐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반짝반짝하고 세련된 한국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낯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음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식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식에도 푹 빠지게 됐죠. 학식이 워낙 맛있어서 한국 음식에 빨리 정을 붙일 수 있었어요. 또한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찌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한국어는 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아.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생소한 제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숙사는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줬습니다.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기숙사 비용까지 내려면 제가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솔직히 룸메이트를 잘못 만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행히 잘 만났어요. 함께 방을 쓰는 친구는 제가 외국인이라 꺼릴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K-팝에 관심이 있냐며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었거든요. 전 그 친구 덕분에 이젠 아이돌 팬이 돼버렸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이에요. 친구 덕분에 멋진 사진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함께 매일 방에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한국에서는 공부하면서도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했을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급여는 카자흐스탄 직장인 월급보다 높았거든요. 전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외국인이라서 채용을 꺼리지 않을까 했는데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외국인인 걸 감안해서 제가 실수를 해도 감사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딸 나이인데 기특하다며 보너스를 챙겨주실 때도 있었어요. 가게 장사가 잘 될 때는 덕분에 이렇게 돈을 번다며 오늘 고생했다고 주시곤 했죠.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쉴 때 밥 챙겨 먹고 있냐고 안부 연락을 주시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장님께 받았던 것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 정말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끼니도 거르지 않도록 챙겨주셨고 때로는 정말 부모-자식 관계처럼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도 주고받고는 했죠.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 많이 의지했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현재 그 가게는 대박이 나서 줄을 서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답니다. 착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금방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빌린 큰 돈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저희 집 경제에 도움도 되고 있죠. 가끔은 제가 쓸 곳을 아끼면서 남동생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릴 정도는 됩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가끔 남동생 학비도 부담할 때가 있었는데요. 남동생도 공부를 곧잘하니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득한데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장학금을 유지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계속 한국에서 남아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잘하는 러시아어 한국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있어서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환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꾸려나갈 한국에서의 삶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